Good afternoon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his is Will. 자, 오늘은 그 영어 리얼리티 쇼 중에서 이 아웃라이어 이 책에 대해서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? 어떤 거요? 이제 이거 책을 두 권 사서 한 권은 윌 주고 한 권은 내가 갖고 있잖아요. 근데 나는 책을 많이 봐서 이 책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. 근데 윌 책은 너무 깨끗한 거야. 그래서 딱 보면서 와 이거 새 책 같다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. 부지런히 좀 보세요. 왜 그러세요? 그래도 많이 읽었어요. 많이 읽었어요? 알겠습니다. 좀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. 그 이 아웃라이어 저자 말콤 글래드월 이 친구가 그때 유튜브에서 강연하는 것도 한번 봤는데 말도 정말 잘하고 진짜 똑똑한 친구더라고요. 약간 윌 같이 똑똑한 것 같아. 생긴 것도 셔너가 비슷하잖아. 뽀글머리? 아닌데 뽀글머리는 근데 생긴 거는 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생긴 게 저 윌하고 비슷하잖아요. 저는 봉태규입니다. 봉태규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아웃라이어 좀 윌이 최근 읽었던 거에서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좀 소개를 시켜주시죠. 그러니까 이제까지 좀 읽었던 내용은 그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1만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환경이나 그런 요소에 있어서 좋은 집중할 만한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의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좌우를 했다라는 거였고 여기서 그 선 마이크로를 창업했던 빌 조이에 대한 이야기하고 비틀즈가 성공한 요인이 어디였지 그게? 아일랜드였나? 독일일 거예요. 독일에 무슨 그 연주를 많이 할 수 있는 독일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빌 게이츠는 그 학교의 부모님들이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구축해 주어서 뭔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. 여기까지 읽었습니다. 비틀즈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잉글리시 샤우팅 시간에 그 저녁에 하는 그 팝스 잉글리시에서 그 원더풀 투나잇인가 그거 노래를 배웠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그 에릭 클랩튼인가 그 곡을 썼는데 그 어떤 여자 모델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을 해서 이 여자가 원래 비틀즈 한 멤버하고 결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살았다가 이제 이혼하고 다시 이 에릭 클랩튼하고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모델 출신이니까 당연히 예뻤었겠죠. 그래서 근데 이제 준규 오빠 어제 팝스 잉글리시를 같이 진행해 주시는 그분인데 자기는 예쁜 여자들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제가 농담으로 이제 다른 데서 본 얘기지만 예쁜 여자는 오래 못 갑니다. 근데 안 예쁜 여자는 아예 못 갑니다. 그 얘기를 막 하고 그랬었는데 윌은 어제 그거 안 들었었죠? 팝스 잉글리시는. 그거였어요? 나 저번에 그거 들었는데. 원더풀 투나잇 한 번 했었는데 그게 한 번 더 한 거죠. 왜냐면 그때는 그때 유료화가 돼서 소수 사람만 했었고 지금은 이제 맞네. 전체한테 개방이 되면서 새로 그 노래를 한 번 했었어요. 예전에 들었을 때 정말 좋았어요. 그 노래 정말 좋죠. MT인 줄 알았어. 너무 기타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 감성이 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그 음악의 여신? 그래서 비틀즈 멤버 중에 누구지? 존 레논은 아니고 하여튼 누구랑 사귀다가 중간에 사귀다가 결혼을 했었나? 결혼했어요.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에릭 클랩턴하고 했는데 그 가사도 되게 사랑스러웠고 그 누구지? 그 여자랑 같이 이렇게 어딘가에 갔을 때 뭐 다 주목받는 그런 뭐 시선을 막 느낄 수 있다 막 그런 가사 내용도 있고. 근데 원더풀 투나잇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원더풀이라는 건 사람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그러니까 진짜 날이 물론 원더풀해서 원더풀할 수도 있지만 나름 별로여도 내 감정 속에서 원더풀하고 느끼면 그게 원더풀이 되는 거고 쉬쉬라고 느끼면 쉬쉬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윌도 마음속에 요즘 사는 게 원더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원더풀이 되는 거고 쉬쉬라고 생각하면 쉬쉬 되는 거죠. 그죠. 예, 원더풀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.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을 읽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웃라이어 하다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빌 게이츠가 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 빌 게이츠가 요즘 이제 이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지만 예전에 저는 빌 게이츠에 관한 일화 중에 어떤 부분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냐면 그 코끼리를 다시 춤추게 하다 그 책을 IBM을 다시 회생시킨 IBM 원래 부도 직전까지 갔었거든요. 거기 루 거스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
그 IT의 거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IBM 본사에서 회의를 했었는가 봐요. 근데 출입을 하는데 빌 게이츠가 그때 벌써 거물이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IBM에 치면 수위 같은 사람이 이제 경비 요원이었겠죠. 제지를 했는가 봐요.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.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웃으면서 나 빌 게이츠야. 내 얼굴 신분증이지 나 몰라? 이런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안 됩니다. 신분증을 보여주기 전에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. 이런 거예요. 네. 그래서 결국은 뭐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갔는가 봐요. 근데 이제 그 이슈가 다음 주에 신문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. 그러면서 IBM은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. 나의 얼굴도 몰라보다니. 그러니까 이때 루 거스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이제 빌 게이츠 얼굴을 못 알아보고 통화를 안 시켜준 거에 대해서 IBM에 대해서 항의는 할 수 있겠으나 그 모든 사실이 IBM 사람들이 전부 멍청하다는 걸 빗대서 모든 신문에 알려지는 순간 이 사람은 뭔가 매너가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, 루 거스너가. 그렇게 이제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근데 어찌됐든 빌 게이츠가 이번에 이혼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어찌됐든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. 유명인들이 어찌됐든 다중적인 인격을,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.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골고루 보고 이 사람을 판단을 해야지. 그렇다고 좀 안 좋은 면이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무조건 비난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좋은 면, 안 좋은 면. 윌 같은 경우도 좋은 면도 굉장히 많고 안 좋은 면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전에는 제가 스티브 잡스를 너무 좋아해갖고 스티브 잡스에 관한 영화를 다 봤었거든요. 근데 거긴 이제 스티브 잡스 포커스니까 약간 빌 게이츠를 약간 살짝 낮추는. 둘이 또 동갑이에요. 그러니까 두 천재가 같이 태어난 거잖아요. 그렇죠. 옛날에 그 중학교 때도 보면 애플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애플 그주 워지니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게 예전에는 진짜 오래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갖고 그걸 생각해보니까 진짜 스티브 잡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됐었고 그때 그 스티브 잡스는 그 가라지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컴퓨터 만들어갖고 이렇게 성장을 해왔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빌 게이츠는 약간 집안이 부유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진짜 잘 살았죠. 그러고 있다가 빌 게이츠가 성공했던 요인이 그 퍼스널 컴퓨터가 있으니까 IBM이 다 기업용으로 만들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운영체제가 없어갖고 빌 게이츠한테 운영체제를 이렇게 가져오기로 했는데 빌 게이츠가 그때 없었는데 그거를 조그만 회사의 운영체계 도스를 사가지고 그걸로 성장했다고 막 나오는 기억이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얘기하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이병철 회장하고 삼성그룹을 창업했던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하고 4살 차이거든요. 이병철 회장이 4살이 많아요. 근데 두 거물이 우리나라에서 몇백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업인이라고 하는데 동시대에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았잖아요. 그래서 둘이 굉장한 묘한 경쟁의식을 또 느꼈다 그래요. 그리고 근데 둘이는 서로를 잘 알았는데 둘이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서로를 강하게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또 묘하게 정주영은 아시다시피 되게 어려운 집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마치고 그다음에 이병철은 집안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거든요. 그래서 일본에 유학하다가 물론 이제 와사대 대학교를 중간에 다니다가 중퇴하고 건강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의 세계의 라이벌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하고 이병철 삼성그룹 명예회장 두 명의 경쟁자가 있었던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러네요. 환경도 좀 비슷하네요. 네, 그렇죠. 한 명은 부잣집, 한 명은 좀 가난한 사람 집안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어찌됐든 이 아웃라이어에서 제가 요즘 이제 미리 읽었던 거에서 좀 뒷부분을 저는 또 읽고 있는데 거기서 예전에 한번 빠르게 스kim 리딩을 읽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읽고 있는데 두 번째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크리스 랭건하고 오펜하이머를 비교하는 게 나오는데 크리스 랭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. 그래갖고 근데 집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근데 대학 교육을 받을 때 뭔가 상황이 안 좋아갖고 장학금을 받다 중간 장학금이 끊기는 일이 생기거든요. 크리스 랭건의 어머님이 장학금을 제때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제때 신청을 안 해갖고 장학금을 못 받는 사태가 나오는데 크리스 랭건이 가갖고 근데 미안한데 내가 좀 늦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안 되겠냐. 대학교에서 냉정하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계속 못 다니게 다니는데
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면서 션 촬영 그 오펜하이머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 미국에서 그 누구죠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하고 동시대 인물인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할 때 그거를 주도했던 인물이거든요. 오펜하이머는. 근데 이제 크리스 랭건도 천재고 오펜하이머도 천재인데 중간은 둘이 다른 점 뭐냐면 오펜하이머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. 근데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일머리를 안다고 하잖아요. 뭔가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무슨 상황이 안 되는 상황. 아까 같은 경우도 제때 그걸 신청을 못해서 못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릴레이션십을 잘해서 부드럽게 해서 그 관계를 풀어내는 능력. 오펜하이머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 크리스 랭건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일머리 능력인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최영이라는 인물하고 이성계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성계의 넷째 아들 이방원이 있었잖아요. 이방원이 최영을 죽이게 되잖아요. 근데 최영이 위대한 장군이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일머리는 조금 없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. 그때 상황에서 먼저 이성계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거를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. 그 이방원이가 최영은 뛰어난 인물이지만 일머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꺾을 수 있다. 이러면서 최영을 암살을 하게 되잖아요. 네.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일머리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뭐 현실 인식 능력이라 그러든가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. 랭건과 오페마의 결정적인 차이. 이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또 교육시켜 주는 게 크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점을 잠깐만요. 제가 여기서 그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나 집에 간다. 네. 그래서 그 이제 집중 양육이 있고 약간 방임 교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물론 각각 장단점은 있지만 여기서는 집중 양육, 그러니까 이 아웃라이어가 되는데 집중 양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집중 양육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살펴봐서 이 아이들한테 뭔가 그 교육에 잘 맞게끔 잘 좀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거죠.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점을 윌도 이제 그 만약에 내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네.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그게 뭐라고 그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집중 양육은 여기서 concerted cultivation 양육을 혹시 컬티베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? 아니요. 이 컬티베이션이 이렇게 뭔가 솟아내는 것도 컬티베이션인데 양육을 잘 시키는 것도 컬티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. 그래서 그 컬티베이션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집중 양육의 최대 수혜자 오펜하이머 나오면서 오펜하이머는 있고 랭건에게 없는 장점이다. 이게 이제 집중 양육의 수혜자다 나오는데 집중 양육을 하면서 그 단어가 뭐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제가 딱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뭔지가 잘 안 나오네요. 그 단어가 제가 딱 하면서 뭔가 그 아까 일머리라는 거하고 연관된 건데 굉장히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. 그걸 지금 제가 잘 못 찾겠네요. 나중에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머리가 최고의 일머리는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요? 앨런 머스크나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일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 거죠. 그래서 지금 세계 부호 1위를 앨런 머스크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? 거기 제프리? 제프 베조스 아마존에 서로 양쪽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좀 아마존 주가가 세게 갈 땐 제프 베조스가 1등 했다가 테슬라가 좀 올라가면 앨런 머스크가 2위 했다가 요즘 테슬라가 좀 떨어져서 얼마 전까지 앨런 머스크가 1위 하다가 요즘 다시 또 2위로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또 아마존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막 클지는 또 몰랐어요. 예전에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쇼핑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때도 초반에는 책으로 좀 포지셔닝 해가지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. 그래서 아마존이 지금은 그래서 한국의 아마존은 무엇이 될 거냐 이렇게 할 때 쿠팡이 한국의 아마존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
뭐 근데 진짜 쿠팡은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요즘은 오히려 카카오가 한국의 아마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. 전방위로 사업 엄청나게 늘려나가잖아요. 카카오가. 맞아.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물론 미래 전망은 좀 둘 다 좋지만 네이버가 원래 외형은 좀 더 크지만 요즘은 카카오가 무섭게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. 에이, 네이버는 검색이 안 돼요 요즘에. 그래 왜 그렇지? 근데 올 연말쯤 되면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시총이 거의 비슷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. 근데 내년쯤 되면 카카오가 역전시킬지도 모를 것 같아 시총에서. 저는 카카오를 좀 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카카오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데 네이버는 약간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창의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? 이미지네이션이 안 되는군요. 보통 보면 웹툰도 다음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 같고요. 뭔가 카페라는 개념도 다음에서 먼저 시초를 하고 나서 하는데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드한 계층이 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죠. 그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가 또 이걸 확장을 좀 잘 시키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개념을 도입해서. 그렇죠.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면서 검색이 잘 안 돼요. 내가 원하는 거가 딱딱딱 찾지가 않아서.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서는 아무래도 다음이 좀 더 노하우가 많고 빠른가 보네요.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 보통 찾다가 요즘 이게 구글로 넘어가거든요. 구글에서가 좀 잘 찾아져서. 그래서 그 검색 부분을 좀 더 네이버 신경 썼으면 좋겠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아웃라이어 이 책을 추천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우리랑 같이 좀 공감을 하고 우리가 올 가을쯤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윌은 혹시 그 백신을 맞게 되면 언제쯤 맞게 될까요, 우리는?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지금 이제 60세부터 74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60세부터 74세가 웬만큼 접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50세부터 64세가 또 맞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그래서 50세부터 64세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윌보다 좀 먼저 맞을 것 같아. 나 맞을지 안 맞을지 걱정을 안 했어요. 윌은 아직 결정도 못했구나. 왜요? 저 뭐 이게 뭐 좀 요즘 안 좋은 것 같아서. 그래요. 그래도 맞는 게 좋겠지. 화이자. 알겠습니다. 네. 화이자가 앞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화이자를 맞게 될지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See you next time. Bye.